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 피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15세기 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정화운가 있고 그다음에 윤원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사화가 거치면서 그들을 견제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외척들이 가로를 하면서 정치가 엉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단순히 권력만 갖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농장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원래는 과정법을 실시를 하면서 현직자에 한해서 그리고 양인대로 확대를 해가지고 국가의 경제를 틀실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을 했었는데 그거는 뭐 정치 변동에 따른 정신전의 낱말이랄지 그렇게 되면서 세습이 많이 되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특정한 정치 세력들 뭐 홍보파라든지 아니면 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농장이 확대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그들을 견제했던 세력들이 연산군이라는 폭군이 등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화 뭐 물론 중종 때 조광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종 때가 이러한 게 되면서 정치가 완전히 거지같이 됩니다. 거지같이 되는 거 인해 가지고 이 권력자들은 농장이 확대가 되고 반면에 농민층들은 땅으로 계속 원래 목표는 뭐냐면 농민들을 땅에 묶어두면서 그들로부터 국가가 세수입을 얻는 것이 조선의 토지 사회 경제적인 정책의 목표였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농민층들에게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농장이 확대될수록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부담들 자체가 농민들에게 전가가 되죠. 떠넘겨지게 되죠. 여기에다가 뭐가 있느냐면은 재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름에 홍수기가 되었을 때 제가 늘 재해 이야기하면은 요새는 코로나도 일종의 그 사회적 재난이 되어버렸죠. 사람이 인류가 계속 그 환경을 파괴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데 옛날 같으면은 재해는 자연재해를 생각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재해에다가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는 것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심했죠. 미국의 남부 해안 같은 경우 플로리다나 마이애미나 이런 데는 해마다 뭐가 있느냐 하면 허리케인이죠. 그렇죠? 허리케인이. 근데 미국이 건국될 때부터 그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해마다 그 시기에 온다라는 걸 알지만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방비를 했지만 지금까지도 허리케인은 못 나와요. 허리케인 바람이 태풍이 불어오게 시작하면 미국 중앙정부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주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안전한 지도로 빨리 피해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5세기 말년에 가면 농민층들은 이건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에다가 사회적 모순까지 그러면서 저항할 수 있는 게 하나는 농장으로부터 아니면 국가의 세부담으로부터 도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도망한 속에서 패거리를 형성을 해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수적, 뭐 요즘으로 치면 해적이죠. 아니면 명화적, 화적, 신백정.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신백정이라는 사람이 바로 임꺽정입니다. 유자광은 간신배요. 대표적인 간신배인데 연산군 때 도적이 오늘날보다 성한 적이 없으면 서울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일어나 그 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한탄할 정도입니다. 자기가 이러한 도적들이 나오게 되는 사회적 배경을 정치적 배경을 제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꼭 이럴 때 되면은 자기들의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제공합니다. 1500년이 되면은 홍길동이라는 인물 역사 속에서 홍길동이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강릉하고 장성하고 싸웠어요. 어떻게 해결났는지 모르겠어요. 강릉은 왜 그러느냐면 허의균이 떠도는 이야기를 한글 서술로 만든 게 홍길동전이에요. 그죠? 장성은 원래 장성에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살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 했어요.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좀 대법원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허균은 그걸 나중에 모아가지고 쓴 거고, 강릉은 허균의 외갓집이에요.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근데 홍길동전은 그런 이 배경하에서 탄생한 한글 소설입니다. 그리고 첨지라고 자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냥 홍첨지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대낮에도 무리를 지어가지고 관청을 드나들어도 맞지 못했다. 홍길동전 소설이 그렇잖아요. 보수를 가지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와 같은 모티브 자체가 진짜로 1500년에 있었습니다. 실록에 등장합니다. 근데 보다 더 크게 등장한 사람은 바로 임꺽정입니다. 1559년부터 62년까지 경기도 양주 출신의 백정이에요. 강원도 철원에 가보면 지금은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철원이라는 지대는 백마고지가 있고 여기는 적경지대이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군통대산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나의 신분을 증명해야 됩니다.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통일전망대나 이런 데 가려면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철원이라는 역사적인 보장은 강화도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요소 깊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철원은 후삼국의 궁예가 수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보통 보면은 절에 불상들 자체가 금칠해져 있거나 이런데, 거기에 철원에 가면은 유명한 절이 뭐냐면 도피한사라는 절이에요. 거기에 불상은 철로만 들어져 있어요. 철이 많이 생산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름 자체도 그 철이고, 근데 여기는 또 뭐가 흐르냐면 앞으로 보면은 한타가, 경기도에는 파주나 이쪽 지역으로는 임진강이 흐르는데 여기는 한탄강이 흐르고, 거기에 가보면 저는 가봤어요. 밭산 아닌데 아무튼 보석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앞에는 강이 흐르고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가 깊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골짜기를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는 천이 흐르고 있고 강이 흐르고 있고 뒤로는 험준한 산이 있는데, 거기에 정자가 보석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어떤 설화가 흐르냐면 알려졌냐면 임꺽정이 그곳에 와서 붓을 수련을 했다. 철원이라는 지역이 경기도하고 가까워요. 한반도를 십자형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이 철원이에요. 가운데. 어쨌든 그는 황해도, 경기도, 평안도, 강원도에서 실록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도적들이 만을 일으켰다. 그냥 일개 도적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난을 일으킬 정도로,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세력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황해도나 경기도는 수도하고 가까워요. 평안도는 제일로 한반도에서 제일로 좋은 곳이에요. 전라도도 좋아요. 왜냐하면 농업지대이기 때문에. 근데 평안도도 마찬가지로 대동강이 흐르고 있고 물산이 풍부해요. 그래서 평안감사는 저 싫으면 평안감사도 안 한다. 감사 중에 서열상으로, 서열상으로는 관계에서는 별로 풍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다 똑같은 관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판으로는 평안감사가 제일 좋은 곳이에요. 어쨌든 강원도는 이제 가까운 곳이고, 그런데 이때가 명종 때고 윤원영이라고 대인이 발호를 하던 시점입니다. 뒤로는 자기 누나가 왕의 엄마 인셈인 거죠. 수렴청정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때 결국은 윤원영이나 이게 다툼을 하던 소윤, 이 사람들이 다 잘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선조가 등장을 하고 선조가 살인파가 등장하는데, 어쨌든 발호를 합니다. 자기가 권력을 갖고 저기에 나와 있는 농장 확대와 같은 그런 짓 하고 매관매진 거죠. 권력이 있으니까 외척이에요. 여기 왕하고 관련된 왕의 외삼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외척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난정이라는 기생첩하고 같이 해가지고 완전히 이 당시의 권력을 좌지우지했던 거죠. 그래서 농장도 확대하죠. 그다음에 수령집도 판매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화로 인해서 이 일을 견제할 세력들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입는 것은 농민층입니다. 그
그 주장 자체가 농민층이에요. 그래서 임꺽정이 주공이 되어가지고 원래는 경기도 양주에서 백정아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향서부국에 있는 집단의 천민 거주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선 시대의 백정 천민들은 그냥 고을의 동들이에 있어요. 양주는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백정 소 잡고 그랬던 사람이었었죠. 힘도 장사고 그러했었는데 이걸 보고 두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황해도 황주, 안악, 봉산, 제정 일대에서 갈대밭이 있는데 이 갈대밭을 누가 하느냐면 또 윤호정뿐만 아니라 내수사는 내시들의 적이에요. 근데 이곳이 진전이라는 건 뭐냐면 황무지예요. 원래는 갈대밭이어가지고 농사짓기에는 안 좋았는데 이 갈대를 다 베고 땅을 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개간을 해가지고 땅을 논농사를 짓게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원래 약속은 뭐냐면 나중에 보면은 농민전을 가보냐는 농민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복부에서 조병갑이 보 세우면은 자기가 세금 탕감해주고 니들 땅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죠. 그래서 농민군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만석포에 있는 그 기념비를 공덕비를 없애버린 게 제일 처음 1894년.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전을 개간을 했으면 얘들한테 농민들한테 개강한 티저라고 서처럼 일을 한 백성들에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오히려 여기를 내수사에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못 참겠다. 그래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이게 임꺽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뭘 하느냐? 관청, 첫째, 잘못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세금을 걷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관청을 습격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중앙의 김원영이라든지 이런 내수사라든지 이런 데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지역에 한국기나 낀다는 사람들을 습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냥 지방에서 흔히 있는 뭐 수적이라든지 명화적, 화적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었을 텐데 뭘 해버리냐면 서울과 평양의 도로를 장악해요. 삼별초에 난 때에도 진도로 가가지고 진도에 있는 용장산성을 쌓은 삼별초의 군대들이 하삼도에서 이 배경으로 가야 될 세곡선을 탈취를 해버린 게 아주 큰 문제의 걸칫거리가 됐는데 서울하고 평양 사이에,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한양이죠. 그 당시에는 한양과 평양 사이에 있는 도로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즉 지방 관하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 서울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잡아버려요. 세금을 탈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걸 투구하러 온 공권력에 저항을 해요. 개경까지, 개성까지 확대가 돼요. 쭉 밀고 있네요. 개성은 경기도예요. 평안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수도까지 전염병이 예를 들어서 평안도에서 전염병이 난다. 그러면 외의원에 있는 이 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국립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지역에 가서 백성들을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양까지 전염병이 안 들어오게 막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성까지 확대가 되버리니까 이건 이제 더 큰 난리가 되죠. 말 그대로 도적들이 난을 일으키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뭘 하느냐? 포도절목이라고. 도둑들을 체포하는 특별한 기구, 소위 말하면 요즘으로 치면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하느냐? 1562년도에 체포되어 결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걸리냐면 모이면 도적이 되어 출몰이 무상함으로 알 수가 없으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도절목에 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관들이 순경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적대하는 사람은 모두 굶주린 백성들이니 차라리 도적을 만나서 순경사를 만나지 않겠다는 원망의 말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이들을 대접하느라고 한 고을이 한 개의 도가 텅텅 비었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라든지 평안도라든지 황해도라든지 이런 데가 가가지고 행색대회 하면서 자기들이 도적군 정난을 일으킨 임꺽정 무리를 잡으러 왔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반면에 세금을 탈취를 한 임꺽정은 의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쌀을 나눠줘 버리고 하니까 인심이 그리 가게 됩니다. 경기도 서흥이라는 곳에서 임꺽정이 결국은 체포하세요. 계속 추적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입에서 계속 오르락내락해. 이 소설의 결말도 임꺽정이 체포된 다음에도 계속 사람들의 이름에 임꺽정은 죽지 않았다라고 알려진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이제 벽처 홍명이 동병 3제 중에 한 명인 홍명이가 썼던 소설, 일제시대 때 썼던 소설입니다. 지금은 홍명이가 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그냥 조선 명종 때 의적의 이야기인데 그 의적의 이야기가 금서가 되고 있습니다. 88년도까지.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뉴스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저작권이 지금 모르겠어요. 중기 이후 이제 초기 전기는 이랬는데 조선의 지배층은 양반입니다. 첫째는 어떤 형태들로 일어나게 되냐면 개국공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도전이나 뭐 조준이나 이런 사람. 물론 이제 정도전은 예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1차 왕자연난을 거치면서 역적으로 되었고 그게 대원군 때까지는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도전이나 삼봉집은 조선시대 내내 대원군 때까지는 금서였습니다. 정서도 규장각에서 그 책을 보면서도 감탄을 하면서도 금서로 풀지를 못한 게 이 정도전에 대한 조선시대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들이 정치적 변동을 거치면서 개국 공신도 있고 아니면 세조 때 개유정난을 거치고 뭐 이런 과정, 세조가 집권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공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국가로부터 아니면 권력을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제 처음에는 나라를 열 때, 고려를 열 때에는 강력한 부국 강정을 꿈꿨다라고 한다면 이때가 되면 이제 자기의 권력을 향유를 하게 되면서 훈국파로 귀결되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이 훈국파들이 조광조에 의해서 한번 비판을 받고 살인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선조 이후가 되면은 조선시대는 살인들에 의해서 됩니다. 근데 누구나가 다 살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과거로 일단은 출사를 예를 들면 최소한으로 과거는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 경주채시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 했죠. 가운 중에 하나가 중앙의 정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진사 몇을 이상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종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향시의 급제라는 성과. 그게 이제 지방 백과로 가는 거는 이제 권력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출사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이렇게 속과를 거친 사람들이 중앙에 와서 궁궐, 경복궁에서 시험을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급제를 하고 장원급제부터 28등까지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서 벼슬을 얻는 걸 출사라고 합니다. 그죠? 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속성은 무엇이냐면 조선의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성리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예, 배울학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관료예요. 그러한 이념에 맞추어서 과거를 급제를 한 다음에 관료로 진출하는 거죠.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고려시대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이 뜻입니다. 이게 이제 살림이 되는데 풍파도 될 수 있고 저기 하는데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선비사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는 송나라 때 벼슬로 유래돼서 하나는 학자, 하나는 관력 이 두 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3년에 한 번씩 대과를 돌려고 3년
8등, 28등 안에 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거를 빡세게, 과거 시험 문제가 엄청 힘들어요. 도서관에 가서 조선의 과거 시험 문제하고 답을 써놓은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성리학 자체도 어려운 학문인데 성과 미를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게 성리학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중국의 이제 고대 철학이 뭐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의 철학들, 거기에다가 그걸 오늘날의 성리학으로 확립시킨 사람은 주희라는 사람, 송나라의 학자인 주희, 흔히 말하는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확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면, 첫째는 본인이 머리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머리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신부는 양인 신부에서 대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대가를 볼 수 있을 만한 경제적 기반이 중요해요. 지주가 아니면 시험 보기 정말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요새는 뭐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고시라든가 시험 보면은 몇백 대 얘기해요. 몇백 대. 그죠? 하나 삐끗 해버리면 당락이 달라져요. 그러려면은 시험을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노량진 고시학원에 또 가기도 하고 신림동에 들어가서 고시학원을 보기도 해요. 그걸 뭐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어져 버렸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은 그래요. 그 친구들 보면은 군대 갔다 와서 저기 시험을 봐요. 그래도 안 돼.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안 되면 대학원까지 가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한 친구들이 몇 명은 있는데 2차, 3차가 어찌 됐는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지금쯤 뭐 저기 하면 좋겠지만 그러했었는데, 그 친구들 보면은 대학 다닐 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도 공부를 해요. 대학원 가서도 공부를 해요. 본인이 그러면 공부를 하는데 본인의 뭐 경제 활동을 했느냐? 안 해요. 못 해요.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봐요.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 거 산술적으로 가능할까? 산술적으로 계산해 봅시다. 24시간 중에 12시간 절반만 딱 쪼개갖고 생각해 보게요. 잠 몇 시간 자요? 평균적으로 6시간 자면 18시간이에요. 밥 먹고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 씻고 하는 거 합치면 밥 먹고 씻고 하는 거 개인에게 투자하는 시간 몇 시간? 3시간 잡읍시다. 그럼 15시간. 그리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 3시간 잡읍시다. 그럼 벌써 12시간. 그럼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공부하냐? 그건 아니잖아. 하루에 12시간? 10시간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저 옛날에 대학원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보고 과 선생님한테 갔더니 선생님이 당부하는 말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10년 동안 하루에 10시간씩만 공부하라고. 그럼 일가를 이룰 거야. 근데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보면.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또 뭐가 중요하냐면 돈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조선시대에도 과거를 보려면 출사를 하려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노비가 있거나 자기의 노동력을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할 경제적인 조건이 돼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노비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들이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문의 명예를 드높였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적권, 혈통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면 혼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생각해보면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재벌가들이나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집안들 보면 혼맥도 보면은 얽히고 설켜 있어요.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냥 둘이 만나서 결혼하는 연애하는 경우 드물어요.
특정한 연예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고현정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죠? 배우가 있어요. 지금 50대 넘었을 건데 고현정이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한참 잘 나갈 때 누구랑 결혼했냐면 지금 신세계 부회장인 정용진과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애 둘 셋인가 낳았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아이들하고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애 어렸을 때 뭐 그 친한 엄마들 애들 친한 엄마도 애들 엄마들이 이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그걸 알려줘가지고 그 고현정이 아이의 생일잔치에 가려고 했는데 그걸 미리 알아서 차단시켜요. 그런 황당한 경우가 생겨요. 고현정이 그래가지고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그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재벌집 며느리가 대학원을 간다고 고대 영문과에 대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영어를 못하고. 결국은 이제 안 하고 그냥 탈출을 한 거죠. 이혼한 것을. 그리고 이제 가서 뭐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확인에 의해서 그리고 또 상속에 의해서 부와 권력을 세습하게 됩니다. 17세기 이후에는 아예 확대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7세기 이후에 가문도 빡세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19세기 가면 세종 가문이 나타나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양반만을 위한 조선시대가 돼버리니까 양반이 확 늘어나버려요. 돈 주고 사버려요. 양난을 거치고 나서 국가가 세수익이 부족해요. 전 국토가 전화로 인해서 전쟁에 뒷끝으로 인해 가지고 전 국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걸 국가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칭호만 주지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해줄 수가 없게 됩니다. 대신 그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양반 가문의 족보라든가 아니면 국가로부터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노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러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를 봅니다. 봉제사라는 것이 있고 적빈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사는 시제예요. 쉽게 말하면 가문들끼리 모여서 우리 조상님은 훌륭해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적빈객은 이들이 만나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달라요. 함부로 아무 사람들이나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탁월한 학문적인 식견이 있다든지 명종 때 가파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민인데 학문은 뛰어났어요. 오히려 양반들보다 훨씬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만나지 못합니다. 신분이 천민이라. 적빈계나 이런. 그리고 이것을 자신들끼리 하다가 동네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향약이에요. 향촌의 일종의 귀약이죠. 우리 살인들은 성리학을 일찍부터 공부를 했고 이 성리학의 이데올로기를 각 지방마다 관철을 시킨 게 바로 향약. 그래서 향촌의 귀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집권을 했던 고려시대에 열었던 사대부 중에 온건파와 급진파가 있어요. 온건파들은 주로 보면은 이제 지방으로 가는 지방 자치를 그래서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길제나 이런 사람들 대신 향촌으로 돌아가가지고 소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리학의 이데올로기를 널리 교화를 시켜나가는 거죠. 반면에 정도전과 같은 사람은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 부국 강병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개국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온건파 사제부들은 지방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촌에 사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향촌의 귀약이다라고 하고 줄여서 향규라고 해요. 한 개의 고을마다 약속이다. 일향약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향촌에 요즘 여러분들은 잘 안 하는데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이나 이런 세대들은 뭘 하냐면 계가 있어요. 계.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계. 그래서 뭐 하냐면 한 달에 이유 없이 모여가지고 돈 내요. 그러다가 뭐 관원 상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계에서 뭐 화환을 보낸다든지 뭐 깃발을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요새도 하더라고요. 향안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명단을 말하는 거예요. 동양이라고도 하고 동계, 동안, 뭐 향안의 다른 의미. 그리고 적계는 뭐냐면 집안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끼리 계예요. 그리고 약속 조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시작은 어디서 했냐면 여시항약이라고 저희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주로 보면 선조주기 이후에 살인파의 대표 주자인 율곡이가 해주에서 해주 목사를 하면서 이걸 했대요. 그래갖고 항약에 지켜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자의 뜻은 있죠. 덕업 상권이에요. 덕하고 좋은 일은, 그러니까 덕업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상권은 뭐냐면 서로 권한다라는 거예요. 덕업상권. 그 다음에 과실상규예요. 지나치게 잘못된 것들은 서로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속상교예요. 예의하고 풍속 이런 것은 서로 교류한다. 환난상휴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났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서로 돕는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 안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수령이 파견되어지고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였는데 그걸 수령이 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이 입장을 일방적으로 아니면 국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향약에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지방에 보면 힘센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 토라고 하죠. 이들에 대해서도 통제를 합니다. 수탈, 함부로 백성들을 동원하거나 자기 가산을 늘리기 위해서 농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농장에서 노비들을 엄청나게 많이 뜯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절제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오건파 사례부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살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효 사화 이후에 그 전에는 지방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화 이후에 특히나 조광조나 이런 대표적인 살인들이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금지를 시켰다가 선조 때가 되면 이제 선조 이후에는 살인파들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권력을 잡아나가기 때문에 이때 이후에 이 율곡이가 이제 해주에서 저기 향약을 하면서 지방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 되죠. 살인파들이 이제 지방도 지배를 하고 중앙 전계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양반의 보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충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신분제도 양반은 우리가 뭐 잘 안 보이네. 양반은 조선 지배층이고 힘든 일을 하지 않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나란 일에 참여하자. 아까 과거의 제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민인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만 학업 관리에 머물러야 하고 그 다음에 상민 또는 양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야 과거 볼 수 있지만 경국대전에 이 사람들까지는 과거 공부예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공부하는 건 꿈도 못 꾸지. 천민은 아예 못 보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노비는 사고 팔거나 물려받을 수 있는 대상, 즉 재산인 거죠. 주인의 재산인 게 바로 노비들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이기도 하고 중앙의 기술관이나 서리, 뭐 향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문직 종사입니다. 예를 들면 사역원은 번역하는 사람들, 그렇죠? 원래로 치면 한국 번역원들, 레이어는 의사들,
관상감은 말 그대로 관상감이에요. 하늘에 있는 적이나 뭐 지관이나 역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역관은 통역관, 의관은 의사, 천문관은 하늘을 쳐다보는 천문학자들을 말하는 거죠. 해민서하고 도화서가 있습니다. 해민서는 뭐냐면은 내이어는 왕실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거기에서 파견되어져요. 그냥 왕실만 하다가 양인들 다 죽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일반의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이 의원은 멀고 병원은 멀고 이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 뭐냐면 허준의 독립으로 말이에요. 전란 이후에 그거는 허준이 단순하게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조선 최고의 의관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전란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병원은 멀어요. 백성들은 죽어가요. 가까운 데서 약초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전후 복수 과정에서 허준을 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광해. 결국 이제 완성은 나중에 됐는데 해민서는 의관들이에요. 도화서는 어디냐면 그래서 해민서는 은혜 해자, 베풀 해자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뭘 베푸느냐, 의료를 베푸는 거예요. 무료예요. 근데 중간에 삑 따른 사람들이 나타나야지. 저 관리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되는데 의사들은 당연히 왕실에 있는 저 내의원의 의사들이 가서 치료를 해주죠. 도화서는 그림 그리는 것이에요. 조선이라는 것은 기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근데 그냥 글씨만으로 기록을 남긴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를 들어 정조가 수원 화성으로 행차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그림을 그대로 남겨놨어요. 의계라고 해요. 어떤 왕실과 관련된 중요한 행사를 했을 때 그걸 기록만 남긴 게 아니라 그 기록뿐만 아니라 그걸 본 행사를 본 화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쭉 그래서 장승업이랄지 김원노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도화서 소속의 전문 화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긴 의궤를 보면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의궤가 잘 남아있지 않았는데 어디에 남아있었냐면 프랑스에 남아있었어요. 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남아있었을까? 의궤가 지금은 돌아왔는데 병인양이 강화도에 외 규장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갖고 프랑스의 수병들이 와서 외 규장각에 있는 국보급 문화재들을 또 훔쳐갔어요. 나폴레옹이 저기 이집트 침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로제타석이나 이런 것들, 스핑크스나 이런 것들 훔쳐가듯이 병인양을 때 프랑스의 수병들이 갖고 가갖고 어디서 보관했냐면 프랑스 국립도서관인가에 그냥 소장고에 넣어놨던 것을 제불한국인 학자가 발견을 해가지고 알려서 그 뒤로 한참 뒤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떼제베하고 프랑스의 고속열차 한국의 KTX를 하는데 프랑스 떼제베 하면서 그것까지 반환하는 걸로 협상했던 걸로 알고 그 뒤로 한참 반환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 정부에서는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로 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사서인 사람이 이거는 보물인데 이거를 아무리 끝나고 우리 이 보물 줘버리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도 다 줘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반대해서 한참 안 있다가 지금 돌아왔어요. 도화서는 그런 의궤 이런 거 하는 거고 호주와 현대에 소속된 화원들 이제 도화서 소속의 화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계산하는 사람들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법관들이죠. 법관들. 향리는 지배층들이에요. 조선시대에는 법관들 별거 아니었는데 요새는 검찰공화국이니까 대한거국이라고 왔다고. 그 다음에 향리는 그래서 지배층이나 아니면 수령의 지배층은 지배층인데 수령의 지방에서는 수령을 보조하는 아전들. 그래서 그 옆에서 수령은 지역의 왕이다라고 한다면 그 왕을 수발하는 사람입니다. 서울은 이게 참 애매해요. 양반의 자손이에요. 적서의 차별 분명히 있죠.
소설 중에서 홍길동은 너무 유명하죠. 호영을 왜 저기 하지 못하냐고. 내 아버지가 분명히 대감인데 당상관 중에 최상급의 대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비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냐고 하면서 집 나갔잖아요. 그죠? 성춘향은 춘향전에 나오는 성춘향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저기죠. 대감이죠. 대감이잖아. 당상관이죠. 근데 엄마는 전직 퇴기. 기생에서 월맹가. 그죠?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춘향전에 춘향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춘향전의 스토리는 그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태기 월매의 딸이 이모가 출중해서 28, 16이에요. 16살 때, 28 청춘이 그 말이야. 16살 때 이몽룡이 여기는 이제 양반이죠. 양반의 아들 적자와 혼인하는 혼인을 하게 됩니다. 집안하고 알리지도 않고 혼인을 했어요.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혼인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기준에 따르면 서얼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자예요. 서자. 월자는 그보다 한 단계 천민, 아예 천민. 서자하고 월자하고 조금 틀린데 어쨌든 서얼이기 때문에 양반이 아닌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정식적인 혼인 관계를 할 수 있냐 없습니다. 춘향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열려면 뭐 저기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소설적인 요소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거 거부하면은 춘향이는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퇴기이긴 하지만 엄마의 전직은 관기소. 그러면 딸도 당연히 아버지가 대감이 있지만 당연히 관기소. 총모법이고 엄마의 신분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의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게 춘향이가 그러한 저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둘이 행복하게 살면서 정경부인이 되었다. 이몽룡이 이제 저기 했으니까 대감이 됐으니까 정경부인 대감 이제 부인들을 정경부인이라고 하는데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성립할 수 없는 조선시대의 저기로는 성립될 수가 없는 소설입니다. 오류가 많아요. 최하층은 중인이 어디가 없냐? 중인은 농민들, 일반의 농민들입니다. 그죠? 뭐 하느냐 하면 그냥 국가에 세액 부담돼요. 그 다음에 경국대전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거기는 상인이 아니라 양인이라고 합니다. 국가에 세액 부담을 하는 대신에 국가에서도 그들의 이 신분을 인정을 해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저기에서 나왔는데 경국대전에는 양인들도 과거를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양반은 땅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아니어도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양인들은, 농민들은 그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어야 될 농사에 대해서 같이 부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계속 농사를 지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천민들은 최하층입니다. 노비, 당연히 남자, 여자. 남자 노비를 가리켜서 노라고 하고 여자 계집 쪽을 가리켜서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성어가 된 게 노비예요. 양반들의 재산입니다. 이거는 노비는 세종과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주는 경우는 애민정신이나 민본정신이 강력했던 세종 대왕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그래서 양반들의 재산입니다. 사고 파는 게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세습까지 가능해요. 상속, 세습이 아니고 그렇지. 세습이 상속이나. 그래서 초기 인구는 3분의 1 이상이 노비로만 추정이 될 뿐입니다. 공노비는 뭐냐면 국가의 공적인 기구에 국가 기관이에요. 지방의 수령에도 노비가 있는 것이고, 지방의 관아에도 노비가 있는 거고, 중앙의 의정부에도 노비가 있어요. 입역 노비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납공 노비가 있고, 여급만 하는 노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말해서 납공이라고 해요. 몸으로 때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역은 이병 노비는 몸으로 때우는 거고 납공은 뭐냐면 생산활동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관아에다가 바치는 노비를 가리킵니다. 산노비는 공노비가 아닌 경우 개인의 재산인 거죠. 솔거노비가 있고 외거노비가 있어요. 솔거노비는 무엇이냐면 집에서 거느리는 노비예요. 집 안에서 마당새야 라고 하면은 네 하고 쫓아가야 됩니다. 반대로 외거노비는 집 밖에서 또 다른 집을 짓고 살아요. 농장을 경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독립을 하게 되죠. 신량역천인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은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 일반의 농민인데 담당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천민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뱃사공이랄지 아니면은 묘직이랄지 어부랄지 백정은 좀 다른데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 백정, 광대, 무당, 기생 이 사람들은 천민으로 분류됩니다. 신분은 원래는 양민이었는데 나중에 가면 다 천민으로 분류합니다. 해야지. 그래서 근데 여기서 끊겨야 되는데 너무 빠른데 여기가 어디냐면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이에요. 소수서원.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서원은 군수가 썼던 주세국이 썼던 건데 이걸 태계 이황이 경영을 하면서 제대로 그러니까 서원의 원래 기능인 제사하고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액이라고 하는 걸 위에서 내려주는 거. 왕이 친필을 내려주고 사액서원이 중요한 것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여기는 풍영정입니다. 제1호 3. 거꾸로 읽어요. 한문은 제1호 3입니다. 풍영정, 여기에 있는 풍영정을 말하는 겁니다. 영상이 있어요. 여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림, 당시에 궁궐 전세가 되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분당정치 누가 잘 정리해놨더라고. 영남에 왜 아직 시간 안 됐잖아. 분당정치의 흐름. 그래서 영남 지역에 기반해서 영남 학파가 있고 기호 학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합 집산. 어떤 때는 같이 힘을 합쳤다가 어떤 때는 분리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태계 이왕도 있는데 남명조식이라고 있어요. 우리들이.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군사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세조 때는 재승 방문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는 그랬다가 세조 때 진관 체제가 확립이 되고 이것이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쩔 때는 잘 된 것 같았는데 임진왜란때는 아무 쓸모가 없어버린 게 이 진관 체제. 전국에 이렇게 많은 의병장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지도를 보여하는데 박재우 이 사람은 의병장, 여기 정인홍도 의병장, 김천일 이렇게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순신, 김시민 이 양반하고 그 다음에 권율 여기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연합군 빼고 신립이라든가 이일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명장이라고 되었던 사람들인데 이 일은 아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원수가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신립은 싸웠는데 충주의 강금대에서 배수진 치고 치다가 싸우다가 져버려가지고 본인은 남한강에 투신합니다. 여기는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도예요. 그러니까 행주치마로의 유래가 되는 행주대첩. 돌을 날랐다는 치마에다가 여기도 이제 비슷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언제 어떻게 주요한 제목과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한양록이라고 여기 영광에 가면 불갑이 있습니다. 불갑에 가보면 강황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양반이 원래 무병을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인조 참판을 지냈던 아주 뛰어난 퇴계 이학의 제자였는데 임진왜란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일본의 성리학을 전파해준 사람인데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일본에서 겪었던 일, 소위 말하면은 겪었던 일들 자체를 적어놓은 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 국보급 문화재가 되어서 여러분 찾아주세요. 광해군이 불행한 것은 이렇게 많은 후봉들이 있는데 본처 소생도 아니고 세 번째 부인의 소생이고 거기에다가 위로 형들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차라리 영창군 대신에 영창군의 형이 아니구나. 임해군 대신에 큰아들로 나와서 왕이 되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그리고 심지어는 인목대비인 김씨는 광해군보다 7살이나 적어요. 쉽게 말하면 새엄마가 7살이나 적어. 그리고도 아들을 낳아버렸어. 선조가 영창대군. 결국은 이게 엄청난 불행으로 광해군이 했던 일들. 여기까지 할까요?